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 9번째 지능, 창의성과 영성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제 1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살아남을 직업이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 그 중에서도 전문성 있는 이제 교사, 전문성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저는 이 전문성 중에도 또 9번째 지능, 이 창의성과 영성을 갖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그렇지 못한 교사에 비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역량을 발휘해서 정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9번째 지능이 뭔가 궁금하시죠? 자, 9번째 지능이란 인간 실존에 관한 이 통찰력과 관련된 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지능이나 실존지능 혹은 영성실존지능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자신의 재능, 이 재능을 개인적인 가치와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에게 의미 있는 가치와 행복을 쓰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산다는 거죠. 자, 이 이론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바로 세계적인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가드너가 이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서 IQ가 유일한 지능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다양한 지능을 볼 수 있도록 이끈 21세기 교육계의 혁명가가 바로 이제 가드너 교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9번째 지능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담대한 태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개 중에 이제 다 소유하신 분들이죠. 담대함,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폭넓은 관점, 또 사람을 이끄는 힘, 그런 사람들이 9번째 지능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런 분들이 미래 사회에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들 모두가 자신의 재능을 남을 위해 가치 있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지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고 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에서 다 살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 삶 속에 대단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자, 누구나 8가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IQ가 전부가 아닙니다. 가드너도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하는 내용들은 KBS에서 방송됐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 밑에서 배우신 우리 조스핀 김 교수가 쭉 이렇게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유아교육에 맞게 재조직한 내용이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자, IQ가 전부다 아니다. IQ가 이제 지능을 재는 모든 척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자, 1984년 이 가드너 교수가 마음의 틀, 그래서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이게 다중지능의 이론에 대해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지능에 있어서 불변의 권력을 가진 IQ에 정면으로 맞서는 이론입니다. 다중지능을 제시한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후에 다중지능의 종합적인 이론을 개간하는 다중지능, 그야말로 Multiple Intelligence라는 책을 써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다중지능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제 이 내용을 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없이 이 지능에 관해서 확고한 결론을 내립니다. 지능은 멀티플하다는 거죠. 하나만 아니라 다중적이라는 거죠. 가드너는 여러 실험과 또 연구조사를 거쳐서 인간의 지능이 결코 IQ만이 아니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능에 대한 가드너의 남다른 그런 시각은 그의 평범치 않은 성장 과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가드너가 미국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이제 그렇게 적고 있는데요. 1943년 7월달 이제 이분이 태어났는데 나치 정권을 피해서 조국을 떠나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왔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미국 태생으로 그래 출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역사, 전기,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피아노 연주를 아주 즐겼다고 합니다. 1965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뒤에 런던 대학 경제학과에 또 1년간 공부를 했고 다시 하버드 대학으로 돌아와서 발달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뭐 너무나도 이제 다재다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 그 후에 다른 심리학도들과 달리 관심사를 확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의과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 전기, 문학, 피아노, 다중지능이죠. 거기다가 발달 심리학까지 했죠. 또 의과대학에 가서 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드너 박사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이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연구 과정을 밟으면서 두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관된 인지적인 특이 현상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뇌가 손상된 사람들이 다른 능력들은 온전히 남아 있는데 이 손상된 부위의 능력만을 잃었다는 거죠.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뇌 손상을 가진 성인들을 매일 접하면서 인간 본성의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파악하게 됐는데 인간은 광범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어떤 한 특정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도 그와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두뇌가 손상된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사람의 이제 두뇌는 이 그 인간의 두뇌, 인간의 뇌는 사엽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이마요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 여기 있고 이제 이 두정엽이라고 이제 그 우리 정수리 부분에 있는 이 두정엽. 그다음에 이제 척두엽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 양 귀 쪽으로 있는 척두엽. 그다음에 그 뒤에 뒤통수에 있는 이 후두엽이 있는데 이 사엽의 이제 그 한 부분이 이렇게 손상된 사람들 보면 그 사엽에서 한 그 지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부분만 손상이 되고 다른 것은 다 정상이더라. 그거죠. 예를 들어서 전두엽이 손상된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정엽이 손상된 사람들은 공간 지각이 잘 없어서 집을 잘 못 찾아간다든지 공간에 관한 그런 이제 개념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척두엽이 손상된 사람은 음악 소리를 잘 못 듣는다든지 청력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후두엽에 관한 사람은 명상을 하거나 보거나 뭐 이렇게 감상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 부분에 손상된 부분만 거기가 이 데미지가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다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8가지 지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언어 지능이죠. 이거는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책에 관한 거, 뭐 말하는 거 다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거죠. 그다음 논리 수학 지능은 아주 라직하면서 논리적이면서 또 수학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수학적 탐구하기하고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거. 언어 영역에서 이제 일부분이 또 여기 언어와 수학이 같이 포함된 게 논리 수학 지능이에요. 그다음 공간 지능은 우리 수학적 탐구하기에 공간과 위치와 도형과 이렇게 관련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악적 지능은 노래하고 또 그 악기를 다루고 뭐 이제 이런 감상하고 이런 것들이 관련됐죠.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에서는 우리 신체 운동점 건강에 신체 활동 즐기기가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 대인관계 지능은 인터퍼스널 인텔리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통한 그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 친화적인 지능이라고도 하고 우리 사회 지능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혼자 밥을 먹을 수 없고 여러 사람 같이 어울려 다니고 같이 있는 게 좋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이해 지능은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도 그런데 인트라퍼스널 인텔리전스예요. 이 사람은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성찰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와 있나, 제대로 하는 건가. 자기 반성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갖는 지능이고 자연 친화적인 지능은 우리 자연 탐구 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자연 탐구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과 또 식물과 자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성지능이라고 하는 spiritual, 그 다음에 실존지능, existential intelligence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9가지 지능을 다 얘기하신 분이 바로 이제 가드너 박사예요. 가드너는 인간은 누구나 다중지능을 갖고 태어나고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다중지능을 일정한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중지능 중에 한 지능, 뭐 한두 가지 지능 뭐 갖고 태어나죠. 그런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90%까지는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가드너의 이론입니다. 자, 교육 환경과 개인적인 노력, 또 사회적 여건 등이 잘 갖춰지면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각 지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지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능은 어떻게 됐냐면 길러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능은 학습에 의해서 또 교육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드너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중지능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죠? 이 프로젝트를 하면 이 다중지능이 많이 이제 개발을 될 수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훈련을 이제 하게 되면 가드너는 크게 한 90% 이제 이 정도까지 거의 다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에 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훈련을 하면 그렇게 좋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그 한 10%는 정말 타고난 그 지능들이 결국은 그 타고난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게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8가지 다중지능 이후에 이제 9번째 지능이 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9번째 지능이에요. 자, 다중지능 이론의 그 엄청난 이 파장을 지켜보던 이 가드너가 책이 나오자마자 막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그 다중지능에 관심을 보였죠. 그러니까 마음의 틀 이제 이거를 발간한 지 9년 만에 1992년에 이제 이 이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중지능의 이론과 실제인데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를 발표하면서 다중지능에 대한 대중들의 그 질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1999년에는 다중지능의 적용과 과제, 자, 그와 더불어 자연 친화 지능, 그러니까 Naturalist Intelligence라 그러는데 우리 자연 탐구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이것을 8번째 지능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지능, 자, 인간 지능의 새로운 이해, 인텔리전스 리프레임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 책을 출간을 하면서 이제 8번째 지능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가드는 2006년, 25년의 그 다중지능 이론 연구의 총 결산인 다중지능, Multiple Intelligence라는 책을 이제 펴냅니다. 그런데 이 결산판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묘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다중지능의 개수를 언급할 때
8가지, 9가지 지능들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능은 8가지만이다 이렇게 8가지로 못을 박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후보 지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9번째 지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영성 지능 혹은 실존 지능, spiritual, existential intelligence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9번째 지능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워드 가드너가 언급한 9번째 지능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이제 이런 그 우주적이고 또 실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간 존재의 이유나 참 행복의 의미, 또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 이제 이것으로 이제 9번째 지능을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8번째 지능 이후에 그 나타난 이 9번째 지능은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지능이다. 그러면서 9번째 지능을 8과 2분의 1 지능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뇌과학적인 분야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9번째 지능이 완전한 지능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성 지능이 좋으신 분들은 전두엽에 표가 있어요. 자, 이거 비밀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 앞에 이제 이마 이쪽에 있는 것이 다 이제 전두엽이라고 했잖아요. 전두엽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예측하고 먼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뭐 계획도 세우고 이제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게 다 전두엽을 하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두엽 앞에 여기에 이마 이쪽에서 전두엽이라고 전두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다면 전두엽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이 그 영성의 뇌가 있다고 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성의 뇌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이 뇌하고 약간 다르다고 그러는 생각을 하는데요.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명상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렇게 하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전두엽이 달라지는데요. 이 전두엽의 그 피질이 이렇게 도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되면서 그 학자들이 이제 전두엽에 이 피질의 곳곳에서 이제 영성의 뇌가 존재하는 거로 보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실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말씀과 또 묵상과 기도를 하게 되면 전두엽의 그 피질이 속에서 이렇게 피질이 이제 생성되면서 정말 이마에 주름도 별로 없고 거의 도톰하게 이렇게 그 군데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전두엽 피질이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가드는 아직까지 뇌과학 분야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가드를 만나면 그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두엽에 이제 이런 영성의 그 뇌가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벌떡설 맞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고 명상 많이 하고 그러면 속에서부터 피질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9번째 지능은 그럼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제 영적 감각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드너가 맨 처음에 영성지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1999년 이제 다중지능, 인간 지능의 새로운 이해라는 이제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후보 지능이었던 자연 친화 지능을 8번째 지능으로 인정을 하면서
영성지능 혹은 실존지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펼칩니다. 자, 당시 가드너가 먼저 사람의 영적 감각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적이라 그러느냐, 영적 감각이 있다고 그러느냐. 자, 첫 번째가 우주적인 또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영성입니다. 자, 이 영적 감각은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경험들과 또 우주의 실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주적인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영성, 이제 이것을 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 who am I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죠?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사후의 세계가 있을까, 죽고 나면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또 삶, 사랑,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우리의 이해 밖에 존재하는 신과 우리와의 관계, 그 본질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드는 이 다중지능 중에 9번째 지능은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아직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려 그러면 아이들이 그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 기능도 가서 이상이라는 걸 생각하는 나이가 돼야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말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미래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삶과 사랑과 죽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아주 본질적인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영성지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남이 생각하지 않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든과 다중지능은 우리가 노력하고 학습해서 이제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만 나머지 10%는 정말 이 영감이라는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감각이 영감이잖아요. 영감 있는 사람이 그 마지막 100%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서 한 사람이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100% 이제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감각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번째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남다른 사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베토벤도 그렇고 바하도 그렇고 여러분 보세요. 많은 그 유명한 음악가들 정말 그 예술가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부터 시작해서 미켈란젤로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위대한 작품을 남겼냐면 남이 생각하지 않은 거 생각하고 남다르게 사색하면서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세계까지 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예술가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영성을 갖고 우리가 유아교육 분야에서 더 창의성 있는 그런 셈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영성지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존재 상태에 도달하는 능력으로서 영성입니다. 자, 지식에는 두 가지 이제 전통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을 할 줄 아는가, 여기에 대한 지식입니다. knowing how죠. 자, 영적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 사람 영적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줄 아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는 무엇 자체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knowing that이죠. 영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존재 상태에서 도달하는 그 능력, 이걸로 이제 영성을 본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으로서 영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우리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이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뭐였죠? 앞에서 했던 것이 영적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서 영성제 이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간에게 이 중요한 경험들, 우주 실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이런 영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의 특성은 이제 이렇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그런 어떤 존재 상태에 도달하는 능력으로서 영성을 받는데 영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좀 영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진리에 관해서 이제 그것을 영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먼저 잘못한 사람들 이단 또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그 가드너가 이제 더 이상 뭐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 끼치는 영향으로서 영성인데 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특정 행위를 통해서 이제 순전히 존재 자체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영적인 사람으로 간주되는 경우죠. 자, 테레사 순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테레사 순녀의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평택대학교에서 이제 이 박사 과정을 하던 중에 우리 그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때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60살이 넘으면 정말 이 남태평양 이제 이런 데 가서 이 유아 교육에 이제 정말 유아 교육이 이제 낙후되고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유아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하고 프로젝트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이게 두뇌가 많이 발달되고 이래서 그 나라를 바꾸는 그런 그 아이들을 기르는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모티베이션을 받은 것이 뭐냐면 테레사 순녀의 영화를 보고 그랬던 거예요. 테레사 순녀의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은 사랑과 케어로 그 인도에서 그 정말 다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살리고 그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보면서 그 사람 영성이다. 그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한 사람이 테레사 순녀잖아요. 그러면 테레사 순녀 생각하면 영적이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나도 저는 뭐 의료 쪽은 못하지만 케어를 하면서 그 아이들 교육과 사랑으로 그러니까 의료와 그 사랑에서 저는 교육과 사랑으로 한 민족을 변화를 시키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유튜브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온라인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도 이제 잘 안 되니까 제가 이것을 전체적인 그동안 제가 책을 쓰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유아교육하는 전체적인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일일이 가서 강의를 안 하더라도 이것을 듣고 여러분은 지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정말 유아교육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초대 그 교회 7 집사님들 보세요. 사랑과 봉사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뭐 그 사람들 영성 있다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안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파블로 카잘스. 자, 이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첼리스트, 뭐 첼로의 전설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연주하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이 조곡이 어떤 사람들에겐 특별히 신과 우주에 깊은 교감을 하게 만드는데 이것도 영성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보면 영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실존지능입니다. 가드너가 말한 실존지능의 핵심은 우주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주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는 능력. 삶의 의미나 죽음의 의미, 신체적, 심리적 세계의 궁극적인 운명에 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갈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실존지능이죠. 그럼 그냥 산다고 막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삶에도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교육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장님이나 교사들 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술 작품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실존적인 양태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본능적인 능력이 바로 이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실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강의를 듣고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고 관찰 평가도 열심히 하고 정말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실존 지능이에요. 영성 지능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영적인 능력 중에 가장 명확한 인지적 요소로 여겨지는 실존 지능을 이것을 중심으로 9번째 지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신 분이 가드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 정말 영적이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제 그걸 보면 영적인가 아닌가 다 안다는 거죠. 영적 지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자, 그 후에 발표된 8번째 지능인 자연 친화 지능과 9번째 지능인 영적 실존 지능은 우리 뇌의 어느 부분과 관련 있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연 친화적인 지능은 이제 밝혔어요. 뇌 손상을 입은 어떤 사람이 무생물을 구별하고 또 명명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대로인데 그 살아있는 생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와서 자연 친화적인 이 지능이 뇌 안에 존재한다 그런 사실을 이분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지능으로 인정을 받았고 9번째 지능은 아직도 이제 연구 중인데 이거는 뭐 이제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꺼려하고 이제 많이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9번째 실존 지능은 그 위치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두엽에 많은 피질의 그 영성을 관장하는 피질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가든 선생님이 좀 자신이 좀 그렇게 해서 그 피질이 이렇게 막 안에서 살아나고 이런 걸 경험하면 막 금방 이렇게 하실 텐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에게 피질을 딱 비교 분석하면 빨리 좀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가드너는 실존 지능에 대해서만큼은 독립된 지능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아직 경험적 생물학적 증거를 더 보완해야 되는 것 단계에 있다. 그래서 9번째 지능으로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8과 2분의 1 지능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번째 지능이 8가지 다중지능을 완성시킨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8가지 지능은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 크기의 차이죠. 크거나 작거나 많이 발달됐거나 덜 발달된 그 차이인데 9번째 지능이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난 8개 지능을 완성시킨다는 거. 얼마나 말이 멋있으세요. 그러면 영성지능이 좋은 사람이 앞에 있는 다중지능을 다 완성시킨다는 거죠. 다른 8가지 지능들을 완성시키는 지능이 9번째 지능입니다. 자, 이것은 8가지 지능, 이 다중지능 중에 어떤 사람이 가진 몇 가지 지능과 자, 9번째 지능이 만나면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뿐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 그 언어 지능이 너무 좋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분이 언어 지능이 좋은 사람은 또 사회 지능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자기 지능도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언어 지능은 아주 특출한데 자기 이해 지능과 사회 지능이 좋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9번째 지능, 영성 지능을 만나면 이분은 언어를 관장하는 여러 가지 직업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8가지 다중지능 중에
정말 그 지능이 뭐 서로 차이는 있지만 이 지능 중에 이 지능들을 좋게 해주는 이것이 뭐냐면 영성지능이라는 거죠. 9번째 지능이라는 거죠. 9번째 지능이 앞에 있는 그 지능들을 만나면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기계가 다 관장하고 세계가 전부 다 기계화되고 AI가 다 관장하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오랫동안 여러분 명맥을 유지하면서 정말 괜찮은 선생님, 예, 창의성 있는 선생님, 영성 있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살아날까요? 저는 이제 이 교사에게 꼭 필요한 지능은 언어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언어 지능이 이제 발달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읽고 말하고 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그 문해 발달이라고 그러죠. 그 리트레시라 그러는데 이것이 장년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의사소통 이제 이 영역 잘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논리 수학적인 지능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 때도 논리 수학 지능이 없으면 논리력이 없으면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논리력이 없으면 책을 다 읽고 나도 뭘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은 논리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논리 수학 지능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지능이 선생님들이 좋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인관계는 인터퍼스널이잖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인터퍼스널 인텔리전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하는 그런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걸 잘하고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고 협력하고 선생님들이 뒷정리가 잘 안 되면 가서 그 반에서 도와주고 이런 선생님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자기 일만 딱 하고 도망가는 선생님들은 원장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너무 우리가 개인화됐기 때문에 이제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은 사회지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 어디 가도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하는 직업에는 뛰어난 그런 소질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 지능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해 지능이 좋아서 친구하고 막 이게 어울려서 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가도 이제 집에 들어와서 책을 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책 펴고 공부하고 인트라퍼스널이죠. 자기 성찰하면서 오늘 반성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미래 계획도 세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같이 어울리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밥도 먹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책도 보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다 강의하는 거 보시고 공부하세요. 프로젝트도 하시고 관찰평가도 하시고 이거 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역량 있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한 이 네 가지 지능이 잘 갖춰진 선생님은 유능한 교사가 될 것이고 또 여기다가 저는 플러스 9번째 지능까지 영성지능 또 창의성의 지능 문제 해결력의 지능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지능이 9번째 지능인데 우리는 9번째 지능을 이제 이 아이들이 유아들에게 없기 때문에 잘 다루질 않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 원고를 다시 쭉 한번 보시면서 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9번째 지능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인가. 물론 이제 그런 셈도 있을 것이고 아닌 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지능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사로서 갖춰야 될 지능 플러스 9번째 지능을 잘 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지능을
좋게 해서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전문성을 잘 발휘해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도 행복하게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 중에 영성, 9번째 지능,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는 교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이론들은 가드너 선생님이 그 이론적으로 이제 책을 펼쳤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조세핀 김 이제 교수가 한국에 와서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이 이론들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영성 있는 선생님이 되려 그러면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 입으로 나눠서 그러면 이 영성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진들이 이미 이제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 분명히 앞번째 지는 게 더 좋아질 걸로 봐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